계속 보겠습니다. 자, 현재 발달과 성격에서는 그 발달 과정은 먼저 뭐 떠오를 단어가 뭐냐면 그 미국 내에서의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태동기, 그리고 성립기, 그리고 반발기, 그리고 분화기가 나올 거예요. 그 태동기 때는 필요한 것이 그 사상적 배경이에요. 밑에는 이 두 번째 내용처럼 그래서 뭐 그 해밀턴주의, 뭐 제퍼슨주의, 메디슨주의 같은 거 나올 거예요. 그거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태동기부터 성립 반발기인데 성립기라는 거는 윌슨 때를 말해요. 윌슨 시절에 19세기 말 때고 반발기가 19세기 말 30년대에 공황기 때 공황기 때. 그래서 19세기 말 성립기. 이건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때는 정체운동이 이원론 시대. 그리고 반발기가 정체운동 일원론 시대예요. 경제 대공황 다음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대에 그 흐름하에서 다시 태동기, 성립기, 반발기, 분화기 중에서 태동기는 사상적 배경을 공부하시면 되고 사상적 배경은 해밀턴주의, 제퍼슨주의, 메디슨주의, 잭슨주의, 윌슨주의 그렇게 5가지를 보시면 돼요. 됐죠? 시험 나오면 주로 나온 게 사상적 배경. 나머지는 흐름만 아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관방학은 독일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학의 행작의 그 기원이라는 것은 독일을 두고 하는 말인데 독일계하고 미국이 있단 말이에요. 독일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어요. 관방학이 나중에 경찰학 그리고 행정법학 그 다음 나온 것이 행정학이에요. 이게 슈타인 행정학이에요.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관방학도 다시 나누면 전기후기가 나와요. 전기관방학, 후기관방학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와 후기의 차이가 뭔가 정도 체크하면 되고 자 성격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차이점 과학성, 기술성 그러니까 그 차이를 공부할 때는 대표 인물이 사이먼이고 이놈은 왈도예요. 유사한 말이 나올 거예요. 과학성, 뭐 설명성, 객관성, 뭐 인과성. 기술성은 뭐 처방성, 뭐 실용성, 실천성, 문제 해결 지향성 이런 단어만 보시면 돼요. 자, 보편과 특수는 자, 보편 유사한 단어가 필요한 단어가 일반 이론 구축. 특성은 상황을 파악하자 이렇게. 자, 메모. 이렇게. 보편 특수에서는 일반 이론 구축하자. 이놈은 맥락이나 상황을 파악하자. 이 정도. 끝.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성격상 이 2가지이지만 과학과 기술과 보편과 특수지만 얘가 내용상 훨씬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 사이먼과 요 왈도 간에 기본 그런 논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빈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자, 총론은 뭐니면 해도 지금 볼 이 접근 방식이 가장 포인트죠. 포인트. 자, 역사적 접근은 역사라는 단어가 주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하다 보니 이게 이제 공부하는 요령뿐 아니고요. 주제가 작은 것들은 핵심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 상황이야. 제가 이미 드린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저는 항상 공간을 주면 채워줘야지라는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뭐 내용이 많지 않다면 필요한 중요한 그 내용상 키워드라도 제가 제시할 거예요. 역사적 접근에서는 필요한 게 이런 단어예요. 연대기, 그리고 사례, 그리고 발생론적 접근, 그 정도 3가지. 이건 수업 때도 내가 항상 강조하는 세 단어예요. 거기까지만 알면 돼.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죠. 연구했던 대표 인물이 테일러의 시간 동작 연구. 그죠? 그리고 3가지의 주된 특징이 나올 거예요. 특징에서 이제, 그러니까 인물 테일러, 특징은 그 다음에 합리적 경제인, 구조, 기계적 능률 그 정도. 이게 필요한 내용이에요. 자, 인간 관계론하면 대표 인물이 메이오.
특징 세 가지는 사회적 인간, 비공식 요인, 괄호 인간, 그리고 사회적 능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들을 그냥 듣고 있지만 마시고 꼭 메모하셔야 되고 최대한 빨리 쓰세요. 빨리 쓰시고 어차피 출력이야 마음대로 가능하니까 지금은 막 쓰시고 정리할 때 깔끔하게 써보세요. 앞에 대표인물 메이오, 특징 세 가지, 사회적 인간, 비공식 요인, 사회적 능률 그렇게. 두 간의 관계. 지금은 이거는 차이점이었고 공통점도 있다는 거지. 공통점 위주로. 그래서 뭐 폐쇄 체제에 그리고 둘 다 조직과 개인 목표는 양립할 수 있다고 봐. 양립 가능성. 조직 목표, 개인 목표 양립 가능성. 그리고 둘 다 결국은 능률 추구하는 것.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공통점으로 정리하면 돼요. 자, 행태론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까요? 그렇죠? 논리 실증주의. 사이먼의 논리 실증주의가 가장 키워드예요. 자,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막 끄집어내면 돼요. 그리고 실증이기 때문에 과학을 중시했겠구나. 계량화 중시했구나. 막 떠올라야 돼요. 실증주의. 행태론.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어서 행태론 자체가 이 학계에서의 비중이 커요. 그래서 행태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이론이 뭐예요? 후기 행태주의. 비교할 정도로 중요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행태론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환경. 환경 메모. 대표인물이 가우스, 리그스. 자, 리그스가 나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무슨 모형이 나올 텐데? 프리즘적 사회의 모형. 프리즘적 사회. 프리즘. 됐지? 자, 가우스가 말하는 환경 7개, 리그스가 말한 5개가 있는데 중요한 건 가우스기 때문에. 그리고 리그스가 제시한 사회 중에서도 의미 있는 것이 살라 모형인 이게 프리즘적 사회. 프리즘적 사회. 요놈의 특징을 좀 잘 봐놓되 이 의미는 전위사회란 뜻이에요. 전위사회, 과도기사회예요. 그러니까 농업사회가 요 산업사회로 올라가는 중간 과도기사회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놈이 시험에 나오거든. 생토론에서는. 자, 체제로는 필요한 게 뭐냐? 개방체제. 자, 개방체제. 키워드는 개방체제. 그 개방체제의 특징이 막 나올 거예요. 동태적 균형, 부정적 엔트로피 등 정곡성 그 정도. 제가 이제 공부도 저도 해보고 가르치다 보면요, 제일 졸음이 안 올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집중할 때예요. 그래서 이 말을 안 놓치면 잠이 안 와. 놓치면 잠이 들어와요. 또는 잠이 들어와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듣고 메모를 다 해보시라는 말씀. 자, 개방체제 밑에 나왔다고. 개방체제. 그리고 비경쟁은 중요한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과학성이에요. 가급적 중요한 어떤 이론이 있으면 이론이 강조하는 게 딱 튀어나오면 나머지는 이 말 갖고 다 도출이 되거든. 그래서는 필요한 것이 과학성이에요. 과학성. 자, 발전정 그러면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정청정 세일원론이에요. 자, 정청정 세일원론. 행정이 정치적 기능을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그게 행정이 주도하게 돼요. 세가 붙은 이유가 주도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행정부 주도의 이론이기 때문에 세 이론론. 국가 역할을 중시하는 거예요. 국가주의. 그래서 다른 게 다 보면 정정정 세일론에서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것만 정확히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신행정 중요해. 신행정론. 일단은 신행정 그러면 후경태주의 대표예요. 후기 행태주의 이퀄 그냥 신행정론 봐도 될 정도로. 그리고 꼭 필요한 단어가 뭘까요? 형평성이에요. 자, 형평성. 그 단어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진보예요. 소외된 계층 배려하자예요. 진보, 형평성. 정보는 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신형을 떠올리면서 풀면 되고, 그리고 행태론 비판하고 있어요. 후기 행태이기 때문에.
그 말은 가치 중립을 비판하는 이론이야.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바로 형평성이거든. 그거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상학. 현상학은 의미 있는 게 뭐냐? 주관성이에요. 기억하세요? 주관성. 보통 우리가 합리주의라든지 또는 과학주의, 계절주의는 인간 소외되는 용어예요. 이거는 좀 큰 틀로 보자면, 자, 우리가 앞에 행태론이 나왔을 거고, 행태론 또는 행태주의고, 자, 뒤에 나온 것이 요 후기 행태주의예요. 또는 탈행태주의. 여기에 대표적 이론이 요 신행정론이고, 그 다음에 현상학이요 비판 이론인데, 현상학 자체가 벌써 같은 맥락이라서 행태론을 비판 중이에요. 요 의미가 뭐냐면 합리주의, 과학, 기술주의를 비판한다는 거고, 즉 이성 비판이야. 합리주의이기 때문에 이성 비판이에요. 그만큼 인간미를 중시하는 거예요. 현상학 자체가 그래서 주관성이다. 주관성.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사람을 진정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을 객관으로 보게 되면 마음을 몰라주는 거고. 그래서 요거 주관성. 이 말로 풀면 돼. 주관성이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그렇죠? 능동적인 자.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에 나오는 거예요. 주관성. 이렇게. 그 다음도 참 중요하죠. 공공선택론. 뭘 공부하냐? 일단은 의의하면 뭐가 떠올라요? 비시장적 의사 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 합리적 경제인, 개체주의, 연역, 관할권의 중첩이 가정 또는 특징이. 그리고 모형 되게 많죠. 모형 대표 뷰캐넌과 털러, 그리고 오스트롬 부부, 그리고 뭐 티브 가설, 최근에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등이 나와. 좀 어려운 모형이긴 해요. 그 다음에 한계. 낼 게 되게 많아요. 다시 의의 공부할 것, 기본 가정 특징 공부할 것. 모형인데 모형 많지만 대표가 창시자인 뷰캐넌 털러, 학에 도입한 오스트롬, 그리고 단골 문제인 티브 가설, 최근 문제는 에로우, 그리고 나중에 한계. 참 늘 게 많아서 늘 나오고 있어요. 자, 그 티브 가설이 따로 있는데, 티브 가설은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이게 왜 필요한지, 한마디로 지방 분권, 지방 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해요. 그리고 가정이 있어야 돼. 가정. 그리고 한계. 이론 자체가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형평성은 좀 떨어지게 돼. 그런 한계까지 같이 보시면 돼. 자, 신제도로는 일단은 공부할 것이 뭐냐면 등장 배경. 첫 번째 등장 배경. 그러니까 등장 배경 이퀄 구제도와 행태론 비판. 그리고 유파 세 가지 비교하는 것. 합리적 선택, 역사적 신제도, 사회학적 신제도. 그 세 가지 비교하는 거예요. 내용이 많아서 이걸 너무 다 하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머릿속에다 기본 문제의식은 등장 배경 두 개 비판했다. 구제도하고 신제도를 비교해 볼 것. 또 행태론과 신제도를 비교해 볼 것. 각각의 세 가지 특징을 공부하고 그리고 특징을 비교할 것. 이렇게. NPM은 요즘은 가장 기본은 특징인데요. 특징도 그냥 특징이지만 그를 전통적 관료제 정부랑 비교하는 정부가 기업가적 정부예요. 그래서 요 전통적 정부와 요 기업가 정부를 비교할 것. 두 번째는 비판하더라도 비판이 그냥 일반 비판은 쉬워요. 요즘에 나온 것은 뭐냐면 탈신공공 관리론이에요. 이게 영어로 포스트 NPM이지. 포스트 NPM. 그러니까 NPM에 대한 비판적 개념인데 NPM에 못해왔던 점을 다시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보완의 의미지 대책 아님을 아시고 요거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기본 특징이 나올 거고 기업가 정부예요. 전통적 관료제 정부가 아니고
기업과 정부예요. 그러니까 뭐 수익도 따지고 막 하는 거예요. 내용이 매우 쉬워요. 매우 쉽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면요. 이거보다도 이게 좀 더 중요하거든. 비판적인 뭔가가. 이거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뉴 거버넌스. 되게 나올 거 많은데 가장 기본이 뭐예요? MPM과의 비교예요. 그래서 MPM하고 뉴 거버넌스의 비교. 그 다음에 요 거버넌스 모형, 뉴 거버넌스 모형의 대표가 피터스인데 요 피터스가 말하고 있는 네 가지 모형의 특징 비교하는 거 박스가 아마 나올 거예요. 시장적, 참여적, 신축적, 탈내부 규제까지 나올 거예요. 요거 박스를 잘 정리할 거. 뉴 거버넌스. 워낙 NPM이 많이 얽혀있단 말이에요. NPM은 전통적 정부랑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요 뉴 거버넌스랑도 비교하고, 뒤에 나올 MPS랑도 비교하고 되게 나올 게 많아요.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사실은 이 모형이 중요하다 보니까 모형을 아는 게 가장 문제가 어렵게 나올 만한 게 여기 있는 거고, 이 둘의 비교는 이미 문제가 많이 나와서 아주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뭐 큰 부담 없이 해도 되고, 이놈은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 자, 레짐이로는 레짐은 거버넌스 일종이에요. 자, 레짐 그러면 꼭 또를 단어가 뭐냐면 연합이다. 연합. 기억하세요? 이 말 하나 딱 메모하세요. 레짐은 연합이다. 혼자가 아니다. 같이 한다. 같이 하는 게 거버넌스예요. 레짐은 연합이다. 연합이다. 좀 여러분 나머지 이제 레짐의 이론 중에서 또 따로 떼서 본다면 필요한 게 뭐냐면 가장 1순위는 도구적 레짐, 유기적 레짐, 그리고 현상 유지 레짐 정도. 이 둘은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지방직에서 이게 앞으로 우리 국가직에 나올 만한 내용이에요. 도구적 레짐 같은 거. 그러니까 레짐의 기본 의미는 연합인데 연합을 하는 이유가 다 있고 특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거. 자, MPS는 자 밑에 그 비교가 나왔네요. 비교. 여러분 이 비교는 유사점 네 가지 나머지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MPM과 뉴 거버넌스. 유사점 넷, 차이점 여러 가지 비교하는 거. 그리고 여기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박스에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지. 다 하지 말고 공부하다가 좀 몰랐거나 좀 애매한 것만 참고로 보시면 되죠. MPS. 자, 여러분 MPS는 어떻게 여러분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한마디로 MPS는 NPM을 비판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MPS는 나오면 일단은 당연히 전통행정 비판 그리고 NPM 비판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주로 요 NPM의 비판을 많이 내요. 어감이 MPS하고 NPM이 되게 유사해 보여요. 아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교를 꼭 하자. 비판.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먼저 특징 보고. 여러분, 모더니즘은 근대주의예요. 현대주의고. 근대나 현대주의는 합리주의라든지 과학, 기술이 중시했던 시대였어요. 인간 소외된 시대. 그래서 비판하는 거야. 특징이 비판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모형이 나와. 그 모형의 대표가 뭐예요? 파머. 그 다음에 박스밀러. 파머의 반관료제론과 박스밀러의 담론 이론 나올 거예요. 반관료제론, 담론, 이론 이렇게. 자,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온다면 이만큼이 언급이 돼요. 비중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올 것이 딜레마 이론. 자, 딜레마에 몇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딜레마 상황. 딜레마의 유형이 있을 거예요. 조금은 좀 어색하죠. 무슨 말인지가. 유형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일치된 딜레마, 무시된 딜레마, 그리고 의사 딜레마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일치된 딜레마, 무시된 딜레마,
의사 딜레마가 어떤 건가 한 번쯤은 봐놓자. 자, 여기까지가 총론 때 필요한 공부 내용이었어요. 총론은 사실 제가 다 물어보지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단원이에요. 이제는 정책이 되게 부담스럽지. 첫 번째, 구성 요소. 뭐 그 지문 보고 답을 바로 하면 되게 좋아요. 먼저 구성 요소가 뭐예요?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대상, 집단이 구성 요소거든. 그렇게. 단순하지만 파악해 놓고. 그 다음에 유형 그랬더니 첫 번째 공부할 것이 학자별 유형 구분하기. 유형. 두 번째는 각 정책 유형별 특징 공부하기. 그리고 사례 공부하기. 총 세 가지. 학자별, 그다음에 특징, 그리고 사례. 이고 여러분이 꼭 먼저 봐야 될 것이 누구냐면 로이 거야. 로이의 정책의 유형이 가장 선구자고 될 내용이 많아요. 로이는 정책을 분류한 틀이 좀 달라요. 그거 잘 봐두시고 그다음에 사례 기본이고 그다음에 특징도 같이 봐도 특히 로이 거 보시면 돼요. 로이 거. 문제의 90%가 로이 거예요. 로이의 네 가지. 분배, 주제, 재분배, 구성. 요걸 잘 보시면 돼요. 자, 정책과학은 어떻게 뭐가 떠올라야 되지? 행태과학 대비 정책과학이에요. 자, 이 정도 틀만 잡혔으면 돼요.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요. 느낌이 이거는 거의 시험 막판 가서 내일 모레 시험 볼 때 정리하는 강의인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막판 강의는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검토하는 과정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정책과학은 먼저 이렇게 행태과학 그리고 정책과학을 틀 잡아놓고 이 속에 다시 이런 라스웰 그리고 누구? 두로의 정책과학의 특징을 가볍게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게 정책과학 때 필요한 내용. 자주는 안 나와. 그리고 정책 결정 요인론 나와요. 좀 지엽적이고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정책 결정 요인론은 우리 일반 과정 때는 그렇게 깊이는 안 다뤄요. 어렵기도 하고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떠올라야 돼요. 자, 경제학자 연구, 그 다음에 정치학자 연구 써놓고 요 속에 있는 것이 참여 경쟁 모형, 그리고 경제적 자원 모형, 그리고 혼합 모형 정도. 이렇게. 이게 돼 있어야 그 다음이 진행이 돼요.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써놓고 참여경쟁 모형,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 모형, 혼합 모형이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가 뭐냐? 허위 변수, 허위 관계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혼란 변수와 혼란 관계가 나올 거예요. 혼란 이렇게 허위 변수, 허위 관계, 혼란 변수, 혼란 관계. 자,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꼭 강의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결론은 정책의 의의와 유형에서는 중요한 게 정책의 유형과 사례예요. 이것만 따지면 이게 99%, 나머지는 1%. 비중은 유형이 있다. 특히 로이가 중요하다. 이게 제가 나는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분들은 맨 뒤에 봐도 돼. 맨 나중에. 다른 거 먼저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남네? 그때 봐도 충분해. 왜? 잘 안 나오니까. 왜냐면 어렵거든 이게. 괜히 또 다른 거 안 된 상태에서 어려운 거 봐버리면 했던 거 마저 흔들리기 때문에 일단 이건 나중에 봐도 된다. 두 번째는 과정 일반인데요. 참여자 뭐 떨어져? 공식, 비공식. 제가 지금 칠판에 쓰는 이유는 혹시 못 따라올까봐 같이 써주는 거예요. 말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참여자라는 말 속에는 공식, 비공식 이렇게 한번 메모해 보시고 이 중에 정당은 어디에 들어있다? 정당은 비공식. 이렇게. 포인트니까. 이 정도 해주시면 충분해.
자, 정책 네트워크 모형 아주 중요하지. 모형. 자, 뭐가 나와요? 첫 번째 특징이 나와요. 기본 특징. 두 번째는 모형이 나와요. 모형 몇 가지? 세 가지. 뭐 하위 정부 모형, 다른 말로 철의 삼각, 그리고 이슈 네트워크 또는 이슈망 또는 정책 문제망, 그리고 정책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공부하시면 돼. 이게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에요.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고 아마 작년 대비는 올해 아마 더 중요해졌어요. 작년에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원래 중요한 단원인데 이게 이제 부침이 있거든요. 나왔다가 좀 덜 나왔다가, 근데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돼서 더 공부해 두셔야 돼. 이쪽은. 자, 정책의 첫 단계는 정책 의제 설정이 나오죠. 설정 과정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과정을 써놓은 이유는 과정에 관련된 용어가 되게 많거든. 가장 기본은 콥과 엘더예요. 콥과 엘더가 제시한 과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학자면 충분해요.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체제 의제, 제도 의제. 이게 두 사람이 제시한 기본 과정이에요. 근데 뒤에 체제 의제하고 제도 의제라는 거는 유사한 말이 되게 많거든. 뭐 공중 의제, 공식 의제라고 하기도 하고, 토의 의제, 이건 행동 의제, 환경 의제, 정부 의제라고도 불러요. 이런 말을 좀 메모하자 이거지. 이건 끝이. 할 거 없고. 설정 유형은 뭐가 있어요? 설정 유형은. 그치.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또는 음모형. 이렇게. 외부 주도형, 그다음에 동원형, 그리고 내부 접근 또는 음모형. 이렇게. 자, 이론은 크게는 뭐와 뭘로 구분된다? 다운론과 엘리트론. 엘리트론 또는 다운론이에요. 자, 시험에 나오면요, 그게 이제 이론상 막 정개긴 한데, 과거에는 그 밑에 있는 무자결정만 주로 나오다가 이제는 점점 앞에 게 언급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다 틀을 잡되 이렇게 엘리트론, 다운론 잡아놓고, 여기에 이론가인 자 고전적 엘리트론, 고전적 다운론, 논쟁, 그 다음에 통치 엘리트론, 그리고 로버트 달의 다운론, 반박, 마찬가지 반박, 신 엘리트론, 바흐라 바라츠. 이게 뭐야? 무사 결정론이에요. 그리고 요 고전적 다운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요 신다운주의 또는 신다운론이고, 이렇게. 자, 흐름 잡아놓자. 흐름. 여기서는. 그리고 단독 시험은 얘가 나올 거니까. 무사 결정론 나올 거니까. 이렇게. 자, 이 주제는 밑에서 이제 공부할 것은 뭐냐면 뭘 비판했는가? 달 비판했다. 또는 다운론 비판했다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 무사 결정론은 엘리트론이라는 사실. 다운론이 아니고. 그렇죠? 요거. 특징.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배경, 등장 배경, 달 비판, 그리고 특징. 엘리트 입장을 반영했다. 약자는 무시했다. 오로지 엘리트의 입장에서만 나왔다 보시면 돼. 보세요. 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네. 그 조합주의라는 것은요. 자, 조합주의가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오면 봐요. 다운주의랑 대입이 된다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 때 조합주의는 비교하는 것이 다운주의다. 그리고 조합주의는요. 국가를 중시해요. 국가주의 입장이야. 국가주의다.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 주체로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조합주의 국가주의고, 다운주의의 국가라는 것은 늘 수동적 심판자거든. 수동적이며 매우 소극적인 역할밖에 안 해요. 정부가. 다운주의랑 늘 비교하는 것이 조합주의이기 때문에 조합주의. 이렇게. 자, 이 정도의 문제의식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없고. 자, 정책의제 설정에 미치는 요인이 있어요. 다 상식인데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놓을게요. 여기. 이 문제가 정책의제에 채택이 되게 미치는 요인, 이게 그 내용인데, 이 문제가
쟁점화가 클수록 채택이 쉬워요. 쟁점화가 작아야 쉬워요. 쟁점화가 커야 쉬워요. 커야. 뭐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커야. 다 쉬운데 메모해 놓을게요. 자, 비용 부담이 소수. 비용 부담은 소수. 그다음에 뭐 수혜자는 다수. 자, 이런 정책은 정책 의제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이게 포인트거든. 요것만 하면 돼. 다 상식. 이상하죠? 왜 수혜자가 다수인데 의제책이 안 돼요? 비용 부담이 소수라는 거는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용 부담자야 알기 때문에 반대가 심해요. 요것만 주의하자. 요것만. 정책의 과정이 4단계예요. 정책 의제, 정책 결정, 집행, 평가인데 그래도 제일 좀 비중이 좀 낮은 게 의제 설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꼽아라 한다면 무사 설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잘 봐도 웬만큼은 커버가 될 거예요. 자, 결정은 참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가장 기본은 이제 첫 번째 문제의 특징이에요. 특징. 특징에서 꼭 필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 주관성이에요. 메모. 주관성 그리고 인공성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정책 문제의 특징과 관계된 것이 저 뒤에 있지만 문제 그 분석법이 있어요. 그것도 유사한 말인데 그게 뒤에 나올 뭐 계층 분석 막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특징을 볼게요. 특징만. 주의할 단어가 주관성, 인공성만 보자. 오류 있다. 3종 오류. 3종 오류가 가장 근본 오류예요. 다른 말로 메타 오류, 메타 에러예요. 메타 에러. 그러면 3종과 비교하는 게 뭐다? 1종, 2종이지 뭐. 그래서 메모 1종 오류, 2종 오류. 1종, 2종 오류. 자, 1종 오류는 한마디로 말하면 틀린 뒤한 채택. 그 다음에 2종은 옳은 뒤한 기각. 이런 거예요. 틀린 뒤한 채택하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옳은 뒤한 채택하지 않는 거예요. 1종, 2종. 3종은 인식을 잘못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문제 인지를 잘못한 근본 오류고 이러면 수단상의 문제인데 틀린 수단 채택, 옳은 수단 버리고 이런 뜻이 오류. 자, 양적, 질적은요 참 큰 틀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질문해 볼까? 시계열 분석은 양적, 질적 뭘까요? 시계열 분석은 양적. 브레인스토밍은 질적. 델파이 질적. 이런 식의. 밑에 있는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가 연관돼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자, 양적, 질적 돼 있죠. 우리 노트에. 이거는 이퀄 연장적 예측과 플러스 이론적 예측이에요. 자, 연장적 예측의 대표가 시계열이야. 시계열 분석. 계량적이야. 계량적. 요 이론적 예측의 대표가 뭐 선형 계획, 뭐 대기 행렬 이론, 회귀 분석 등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연장적 예측과 이론적 예측을 안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반면 얘는 직관적 예측이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브레인스토밍, 뭐 델파이, 명목 집단 기법, 변증법적 토론, 시나리오 작성 등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뭐 계층 분석, 분류 분석, 경계 분석, 가정 분석 등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어려운가요?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래요. 이 분류 문제는 시험에서 종종 나오고 이건 내용상 어려워서요. 보통은 7, 8급 문제예요. 근데 분류는 늘 나와요. 분류가 나올 때는 이렇게 양과 질을 물을 때가 있고 아니면 연장적, 이론적, 직관적 3개 묻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둘은 같이 모아서 양적에 포함이 돼요. 자, 모든 책에는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중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다. 브레인스토밍. 당연히는 뜻은 뭐고 집단 토의라고 하고요. 자, 특징을 보시면 돼요. 특징. 공부는 특징 위주로 하자. 그러니까 난상 토론은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면 안 되죠. 들어주고 마음에 안 들 때 내 의견만 피력하면 돼요. 이거를 편성 기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판 금지, 편성 기법 정도 알면 돼요. 브레인스토밍. 델파이는 뭐죠? 질문지. 질문지고 종류가 두 가지. 어떻게? 일반 델파이, 정책 델파이. 이거 비교하시면 돼요. 일단 자, 다시 한번 델파이는 질문지. 방법은 두 가지. 일반 델파이, 정책 델파이. 철저한 익명, 선택적 익명. 평균값 찾는 거고 차이나 갈등 만드는 거고 이렇게. 비교하는 돼. 비교하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집단적 의사 결정 기법인 거예요. 여기 볼래? 여기 있는 지금 요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명목 집단 기법, 변증법적 토론 등이 다 지금 뭐라고? 집단적 의사 결정 기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 말로가 같이 보시면 돼. 따로 안 보더라도.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론적 예측. 일종의 다 이게 합리 모형이고요. 되게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종류가. 많아서 말했듯이 선형계획법, 민감도 분석, 목표계획법, 대기행렬 이론, 회귀 분석 잘 들었다가 메모해놓기 메모. 그 다음에 뭐 계층 분석 기법 이런 것들 나올 거예요. 뭐 경로 분석도 나올 거고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다시 말하지만 깊이는 안 나오고 분류가 나올 거다. 7, 8급 하는 분들은 내용도 봐두셔야 되고 내용도 그냥 보지 말고 기출문제 보면서 아 이런 게 나왔구나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기준 참 어려운데요. 자, 메모할 것은 이거예요. 라플라스 기준, 라플라스. 후르비츠 기준. 세비지 기준. 참 별게 다 있죠. 뭐 낙관적, 비관적 기준. 굉장히 사이드 있는 문제여서요. 제가 이거 공드림 그 강의 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이 정도 있구나 정도만 해놓을게. 희한한 것이 일이 어렵게 보이는 것이 9급에 나왔다는 사실이 더 특이해요. 9급에 이런 것들. 자, 교재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보기는 보는데 일단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 되게 난해하는 것들. 그걸 강의를 할까 말까를 늘 고민을 해요. 왜냐면 어려운 거를 열심히 강의한다 해서 수험생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더 어려워해요. 딜레마지. 쉽게 풀려고 하는 강의인데 어려워한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열심히 쉽게 푼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렵게 느끼면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늘 제일 조심스러워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이런 것들이. 특히 이것도 국회 8급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9급도 2번 나왔고요.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계륵 같아. 계륵. 응? 아무튼 체크만 해놓을게. 그 다음에 대체 방안도 소극적, 적극적 방안. 소극적, 적극적. 이 말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소극적 방안은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소극적이야. 적극적 방안은 불확실한 상황 자체를 아예 통제하는 거예요. 각각의 종류가 뭐 여기도 있는 것이 뭐냐면 뭐 가외성 같은 거 나와. 가외성. 뭐 여기 뭐 악조건 가중 분석. 그다음에 보수적인 방법.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오고 모형. 이론 만들거나 정보를 다 아예 획득한다거나 정보 획득 같은 거. 아니면 뭐 델파이 또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분류. 이 지엽적인 문제가 또 9급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요거랑 유사한 데 나올 거예요. 가볍게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 이 테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
보면서 이런 것도 있어서 있는 거야? 하면서 자꾸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본 거랑은 또 안 들어보면 또 다르거든. 나중에 활용할 때 훨씬 더 들어봤던 자체가 큰 도움을 줄 거니까. 그 디안의 비교평가 기준은 어떤 게 있어요? 비교평가 기준은 크게는 소망성,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메모. 소망성, 실현 가능성. 이 속에 뭐 노력, 능률, 효과, 대응, 형평 나오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거는 거기에 뭐가 나와요? 뭐 정치, 경제, 기술, 법, 윤리, 행정 등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다행히 이거는 요즘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밑에 비용, 편익 분석 일반. 자, 비용, 편익 분석 일반은 뭘 공부하냐면 비용이 뭔지, 비용의 의미, 기회비용 이렇게. 편익은 뭔지, 한마디로 소비자 잉여, 그 다음에 필요한 단어가 화폐 가치로 환산 이런 단어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고,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하는 방법이 밑에 대표가 수년제 가치 등이에요. 자, 수년제 가치는 뭘로 알아보는 거죠? 빼는 거죠. 그러니까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빼서 0보다 크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체크, 메모. 그리고 MPB는 이게 MPB인데 MPB는 규모의 경제를 살려요. 따라서 규모의 경제 또는 대규모 사업에 적합이라는 말을 써요. 이 정도. MPB. 편익비용비는 뭐죠? 나눈 값이죠. 편익의 현재 가치를 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눠서 뭐보다 크면 돼? 1보다 크면 돼. 근데 비율은 비율만 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다라고 해요. 이 정도. 비교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큰 게 좋거든. 클수록. 근데 이거는 MPB를 0 만들거나 또는 편익과 비용의 비율을 1 만드는 할인율이고, 또 한 가지는 할인율을 모를 때 쓰는 거예요. 이만큼 메모. 밑에 메모. 내부 수익률. 이렇게. 품위제는 뭐죠? 품위제는 한마디로 순차적 결제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순차적 결제. 그래서 부하가 기한하고 올라가면서 결제받는 상향적 의사 전달이에요. 자, 첫 번째 메모할 사항은 순차적 결제. 두 번째는 상향적 의사 전달. 이렇게. 자, 9점 반오차. 처음이어서 조금은 이제 어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은 이게 뭐지 할 수 있지만 공부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 같아요. 저도 더 다음에 좀 더 다듬고 아니면 좀 더 임팩트 있게 전달해서 남은 주제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좀 짧은 순간에 많은 걸 제시하도록 제가 좀 더 준비해 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